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청소년학 개론 제4장 청소년 발달과 심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제4장 청소년 발달과 심리 제1절 청소년 심리 개관 1. 청소년 심리학의 역할 2. 청소년 관련학에서 청소년 심리학의 역할 제2절 청소년 심리에 대한 주요 이론 1. 생물학적 조망 2. 사회문화적 조망, 심리사회적 조망 3. 맥락적 조망 제3절 청소년기 심리학적 발달 1. 청소년기 신체 발달 2. 청소년기 인지 발달 3. 청소년기 도덕성 발달 4. 청소년기 사회성 발달 5. 청소년기 자아 정체감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장의 주요 개념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의 학습 초점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관련학에서 청소년 심리학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생물학적 조망, 사회문화적 조망, 맥락적 조망에서의 청소년 발달을 설명할 수 있는가? 세 번째로 신체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가? 네 번째로 형식적 조작 사고의 특성으로 인한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 도덕성 발달 이론들의 근거에서 청소년의 도덕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여섯 번째, 부모의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제1절 청소년 심리 개관입니다. 청소년기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에는 한 교실에서 10살부터 20살까지 같이 공부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당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곤 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심리학의 역할입니다. 청소년 심리학은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서 청소년의 행동과 심리적 특성을 기술하고 예측을 하는 것인데요. 청소년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자아적, 도덕적 측면의 발달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측면에서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를 알 수 있고 청소년들의 행동이나 그들이 나타내는 심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발달해 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부적응 문제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심리학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사고, 감정,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관련학에서의 청소년 심리학의 역할입니다. 청소년 심리학의 역할은 소금과 같습니다. 청소년 심리학은 우선 청소년의 이해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앞서 왜 이것을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청소년 문제, 청소년 정책, 청소년 지도 방법, 청소년 활동, 청소년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과목들이 있는데요. 청소년 관련학은 그 학문의 대상이 청소년인 한 청소년 심리학을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2절 청소년 심리학에 대한 주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론이라는 거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해 주는 그런 기능이 될 거고 앞으로 일어날 현상을 예측하는 걸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 심리 이론은 청소년의 행동이나 심리적 특성을 설명해 주고 예측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청소년의 자아 중심성 이론입니다. 왜 청소년이 찢어진 청바지나 고딕 스타일의 옷을 선호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청소년은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러한 예측은 매슬로우의 욕구의 위계와 좌절, 공격성 이론으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현장에서 이론과 실제가 거리가 있다고 이제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이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론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거나 그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현상을 잘 설명하는가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론은 틀린 것이라기보다 지금 이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이론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현상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론으로 대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발달에 관련한 세 가지 이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생물학적 조망, 그리고 사회문화적 조망, 맥락적 조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생물학적 조망은 청소년의 발달을 생물학적
그리고 유전적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거고, 사회문화적 조망은 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맥락적 조망은 개인의 생물학적 변인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환경, 그리고 상호작용에 관심을 둔 그런 조망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생물학적 조망입니다. 자, 생물학적 조망의 이론적 초점은 청소년 신체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신체 변화는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로 진입하였음을 알게 해주는 가시적이고 명확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기에 관한 최초 과학적 연구는 스탠리 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스탠리 홀은 재현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잠시 멈춰두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세기의 사회적 시각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생물학적 성숙이 불안정과 혼란을 일으킨다. 청소년기를 역사적으로 급격한 문화적 변화를 다시 겪게 되는 시기로 보고 있고, 청소년기는 혼란이 불가피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발달 시기에 비해서 독특한 청소년기의 행동은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성인들의 관용적인 인내와 양육은 건강한 청소년의 발달에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갈등, 혼란, 방황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질풍과 노도의 시기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 교사, 친척 등 청소년 주위의 사람들은 청소년의 방황을 관대하게 받아주고 이해해주면 된다.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스탠리 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조망, 심리사회적 조망인데요. 먼저 사회문화적 조망입니다. 사회문화적 이론은 청소년의 사고, 행동, 태도가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기보다는 그가 속한 사회나 문화의 결과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드라는 학자가 사모아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사모아에서처럼 사회문화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천천히 평안한 가운데 옮겨가도록 허용하면 청소년기에 질풍과 노도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모아 청소년들의 삶에는 혼란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목격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성적 놀이를 하고 성인으로서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 될지 분명하게 알도록 허용하면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가 비교적 없어진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동을 성인과 아주 다르게 보고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허락하지 않는 문화에서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더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드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청소년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청소년이 속한 사회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모아에는 한국과 같은 대학 입시 열풍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새벽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사모아에는 대중매체에서 성을 상품화하지도 않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성행동이 허락되지 않으면서 사회는 성에 대해 개방적인 모순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결국 청소년이 어느 사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청소년은 청소년기를 순탄하게 보낼 수도 있고 갈등하면서 보낼 수도 있다고 미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인간이 기계적으로 환경 안에서 다른 것들에 반응하는 영혼이 없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생각하고 추리하고 상상하고 계획하고 기대하고 해석하고 믿고 가치를 가지고 비교한다고 합니다. 사회학습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반두라인데요. 반두라는 관찰학습을 주장한 사람인데요. 같은 말로 모델학습, 모방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인지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타내고 이러한 행동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에 의해서 학습을 한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사회학습 이론가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행동, 사고, 감정과 같은 것을 습득한다고 믿으며 이러한 관찰은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드라의 최근 발달 모델에는 행동, 개인과 인지, 환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리사회적 조망입니다.
청소년 사고, 행동, 태도가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기보다는 그가 속한 사회나 문화의 결과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심리사회적 조망의 대표적인 학자가 에릭슨과 설리반이 되겠습니다. 에릭슨은 청소년들이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므로 그들의 사회적 역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은 자아 정체감 획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리반은요, 인간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각 개인은 다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 상이한 발달을 경험한다고 했는데, 타인과 이러한 상호작용은 연령에 따라 형태와 욕구가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아기로부터 후기 청소년기까지 6단계로 상호작용의 요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아기, 아동기, 소년, 소녀기, 전 청소년기, 청소년 초기, 청소년 후기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대인관계 욕구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멈춰보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맥락적 조망입니다. 생태학적 이론을 대표로 볼 수 있는데요. 생태학적 이론에서는 유전적 요소, 가정의 역사, 사회 경제적 수준, 가정생활의 질, 인종, 문화적인 배경 등과 같은 가능한 모든 요인들이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태학적인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브롬펜 브레너인데요. 인간의 발달에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의 5가지 환경체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의 내용은 잠깐 멈춰두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3절 청소년기의 심리적 발달입니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심리적 발달 중 청소년의 이해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5 영역은 신체 발달, 인지 발달, 도덕성 발달, 사회성 발달, 자아 정체감 발달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기 신체 발달입니다. 신체 변화, 신장과 체중의 변화입니다. 남녀 청소년의 차이입니다.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보다 대체로 2, 3년 정도에 먼저 급격한 성장을 합니다.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약 10세 반경부터 2년 정도 매년 신장이 약 9cm 정도 증가하는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12세 반경부터 2년 정도 급격한 성장을 하는데 이들은 매년 약 10cm 정도 큰다고 합니다. 체중 변화도 신체 변화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성적 성숙입니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사춘기 때 일어나는 성적 성숙의 순서는 음경과 고환의 크기 증가, 음모의 출현, 미세한 목소리의 변화, 첫 사정, 주로 자위나 몽정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곱슬한 음모의 출현, 최대 성장의 시작, 겨드랑이 털의 성장, 목소리의 커다란 변화, 그리고 턱수염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자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장 현저한 성적 성숙은 음경의 성장과 고환의 발달, 그리고 턱수염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자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신체 변화의 순서는 우선 가슴이 커지거나 음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후 겨드랑이 밑에도 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자 청소년들은 키도 커지고 어깨보다 둔부가 더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초경은 사춘기 중에서도 나중에 일어나는데 처음에 몇 년 동안은 매우 불규칙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초경이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생식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춘기의 남자 청소년들과 비교해 볼 때 여자 청소년들은 별다른 목소리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사춘기 후반부터 여자 청소년들의 가슴은 더욱 동그랗게 됩니다. 여자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사춘기의 뚜렷한 특징은 음모와 가슴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남녀 청소년의 차이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은 사춘기 때 가장 많이 분비가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사춘기 때 남자 청소년들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고, 사춘기 동안 테스토스테론의 증가는 남자 청소년들의 신체 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외부 생식기, 신장의 증가, 목소리 변화와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자 청소년의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성적 흥미 및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타라디올은 일종의 에스트로겐으로 사춘기 때 여자 청소년들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즉 에스트라디올은 가슴과 자궁의 발달, 뼈대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높은 에스트라디올 수준을 보인 여자 청소년들은 좀 더 화를 많이 내고 공격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호르몬이 인간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고 유기체는 매우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 있는 듯하나 인간은 호르몬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만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것은 호르몬이 청소년 발달의 별량 중에서 단지 적은 부분만을 설명해 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호르몬이 인간 발달의 원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르몬은 인간 발달의 원인, 결과, 그리고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호르몬으로 인하여 개인의 신체적 발달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환경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호르몬이 분비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심리적 영향입니다. 신체 이미지입니다. 자신의 신체에 덜 만족하는 청소년입니다. 청소년기의 남녀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신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항상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덜 만족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외모에 대해 불만족을 보이는 청소년들입니다. 체형에 대한 생각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끼는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 청소년이 더 많습니다.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못생겼다고 느끼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외모에 대한 불만족은 외모를 가꾸고자 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성숙 시기입니다. 청소년기는 조숙이 불리합니다.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이 모두 너무 빠른 성숙은 불리합니다. 첫째로 조숙아들보다 심리적으로 덜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성숙이 빠른 남녀 청소년은 음주, 흡연, 성행위와 같은 성인의 행동을 성숙이 비교적 늦은 남녀 청소년보다 이른 나이에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남자 조숙 청소년은 만숙 청소년들보다 성인이나 또래 친구들로부터 더 매력적이고 자신감 있게 보인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남자 조숙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이유는 사춘기 때의 성장이 청소년의 운동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장과 폐해 능력과 같은 인내력이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 조숙 청소년들은 성인 초기로 갈수록 그들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조숙한 남자 청소년들은 그들의 장래 성공에 대한 잠재성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과 달리 일찍 성숙함으로써 생기는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사춘기 때 조숙한 여자 청소년들은 같은 나이에 만숙한 여자 청소년들보다 내성적이고 불안해하고 균형이 덜 잡히고 표현을 덜 하고 복종적이며 움츠리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때 같은 나이의 친구들보다 일찍 성장하는 여자 청소년들은 제때 혹은 늦게 성장하는 여자 청소년들보다 자신의 신체 이미지가 나쁜 편이라고 합니다. 조숙한 여자 청소년들은 무단결석, 약물과 알코올 복용, 절도, 그리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과 같은 행동상의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입니다. 인지 발달 단계입니다. 피아제는 인지 발달 4단계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내용은 잠깐 멈춰보고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은요, 추상적인 사고, 사고 과정에 대한 사고, 가능성에 대한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사고 과정의 사고에 대해서만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메타 인지가 중요한데요. 사고 과정에 대한 사고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메타 인지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보다 자신의 사고를 보다 잘 통제하고 자신의 인지적 과정을 타인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메타 인지에서는 자신이나 타인의 인지 과정에 대한 사고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정서와 행동의 의미 등에 대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청소년의 사회인지입니다. 사회인지는 자신과 타인의 역할이나 관계를 비롯하여 생각, 감정, 의도 등을 관찰하고 추론하고 개념화하는 개인의 능력을 말합니다. 사회인지 능력은 현실 속에서 문제 해결, 특히 대인관계 속에서 정보 처리와 문제 해결 등의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용적 지능을 필요로 합니다. 청소년의 자아 중심성입니다. 형식적 조작기의 청소년기의 자아 중심성인데요. 피아제의 전조작기의 자아 중심성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청소년기의 자아 중심성은 청소년들을 자신의 생각과 관념 속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청소년기의 자아 중심성은 형식적 조작 사고가 발달하는 11세, 12세경에 시작되며 15, 16세경에 정점을 이루다가 청소년들이 다양한 대인관계의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증가시켜 나아가는 동시에 점차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의 자아 중심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상 속 청중, 개인적 우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멈추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기의 도덕성 발달입니다. 도덕성의 개념을 관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적 접근, 심리학적 접근, 철학적 접근입니다. 사회적 접근은요, 도덕성을 사회 문화적으로 결정된 행위의 규범을 내면화하고 이를 준수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고요. 심리학적 접근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된 규범체계 또는 그렇게 형성된 양심의 행위 양식으로 보기도 하고 인지 발달에 따른 도덕 판단 구조로 보기도 합니다. 철학적 접근은 도덕성을 도덕적 사고와 판단을 거쳐 일반적인 도덕 원리 또는 가치를 선택하여 적용한 후 이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코나는 도덕성이 도덕적 지식, 도덕적 감정, 그리고 도덕적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상철은 도덕성을 논할 때에는 이것을 단순한 1차원적 입장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덕성 발달 이론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대표적인 학자가 콜버그예요. 피아제 인지발달 접근을 도덕 발달에 접목시킨 후 콜버그는 종단적, 횡단적, 사회계층적 그리고 교육적 연구를 통하여 구조적 인지 접근을 확장시켰다고 합니다. 콜버그는 1수준을 인습 이전 도덕 수준, 2수준을 인습적 도덕 수준, 3수준을 인습 이후 도덕 수준으로 나눴는데요. 1단계에서 6단계로 나눴습니다. 1수준의 1단계는 처벌 및 복종 지향 단계, 2단계는 욕구 충족 수단 단계, 2수준의 3단계는 대인관계의 조화 단계, 4단계는 사회질서 및 권위 유지 단계, 3수준의 5단계는 사회계약적 원리 지향 단계, 6단계는 보편적 도덕 원리에 대한 확신 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멈추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은 도덕성을 논할 때에는 이것을 단순한 1차원적인 입장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콜버그의 하인츠 딜레마라는 것이 있는데요. 하인츠 딜레마는요, 유럽에서 한 부인이 특별한 암에 걸려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는데 의사는 그녀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 약이 있는데 그것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약사가 최근에 막 개발한 라디움 형태의 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은 매우 비쌌고 약사가 그 약을 개발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의 10배 정도 되는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라디움의 구매를 위해 이 약사는 $400를 지불했으나 소량의 약값으로 $4,000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 부인의 남편 하인츠는 약값을 구하기 위해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약값을 빌리기도 했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노력했으나 약값의 절반이 되는 $2,000밖에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사에게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아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 약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호소해 싸게 팔아주던지 나중에 갚도록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사의 대답은 약을 발견한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나는 약을 이용해 돈을 벌 것이다 였습니다. 약사의 거절에 하인츠는 법적인 수단을 모두 동원했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인츠는 아내를 위하여 약사에게 가게를 부수고 약을 훔칠 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콜버그의 하인츠 딜레마의 내용입니다. 기타 도덕성 이론입니다. 프로이드가 주장한 것은 도덕성 발달을 초자의 형성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두라는 도덕성은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모방과 강화에 의해 학습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아제는 콜버그의 이론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아동의 도덕 판단 발달이 인지 발달과 같은 패턴을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동이 전조작기에서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면서 도덕 추론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동이 질적으로 현저한 변화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전조작기의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면 아동의 도덕 판단은 상호 윤리를 반영하는 사회적 성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도덕 판단은 객관적인 것에서 주관적인 성향으로 변합니다. 주된 관심은 더 이상 단순히 비도덕적 행동에 의해 발생한 객관적인 양의 손해가 아니라 의도나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길리건은 도덕성 이론에서 콜보그의 연구를 비판을 했는데요. 도덕 판단 연구에서 딜레마의 내용과 도덕적 문제의 성격이 일반적인 청소년이 매일 경험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콜버그가 청소년들에게 제시한 하인츠의 딜레마 등은 평범한 청소년들이 실제로 해야 할 결정이나 선택과 관련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도덕적 추론 발달 단계를 또 길리건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준 1은 개인적 이익 지향, 수준 2는 자기 희생으로서의 선지향, 수준 3은 비폭력의 도덕성 지향으로 나누었는데 중간에 과도기가 있습니다. 과도기 1은 이기심에서 책임감을 갖는 시기, 과도기 2는 착함에서 진실로의 시기를 구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잠시 멈추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기의 사회성 발달이 되겠습니다. 친구 관계의 유형, 사회적 수용입니다. 대부분의 10대들의 주요 관심사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또래 친구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기를 바라며 그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들을 수용하거나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견해나 감정을 이해하는 기술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사회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인기입니다. 남자 청소년 인기의 조건은 대개 운동을 얼마나 잘 하는가가 인기와 관련이 있고요. 여자 청소년의 인기의 조건은 성격이 얼마나 좋은가와 그리고 여러 사람을 이끄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 공부를 잘하는 것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 비결이 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과거에 오래전에 연구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변화되어지긴 조금 했는데요. 요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회 거부입니다. 거부당하는 청소년입니다. 대부분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남의 일을 회방놓기 잘하는 비협동적인 경우에 거부를 당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또래 친구들이 싫어하는 청소년들이라도 소집단의 다른 또래 친구들에 의해서 수용될 수 있는데 그들 대부분은 다른 대다수의 청소년들에 의해서 거부된 청소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소외된 청소년입니다. 친구들로부터 거부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좋아하지도 않는 청소년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시 혹은 소외된 집단이 되겠습니다. 우정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의 우정은 이렇게 6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의, 자극, 물질적 지지, 자의 지지, 사회적 비교, 친밀감, 애정 등이 되겠습니다. 설리반은 청소년기 우정의 중요성을 논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이론가인데요. 그는 청소년 초기에 친한 친구의 심리적 중요성과 친밀감이 극적으로 증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설리반은 부모와 아동 관계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정신분석학자들과는 달리 친구들과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과 발달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별히 설리반은 청소년 초기에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다고 하면서 이러한 욕구는 10대들로 하여금 친한 친구를 찾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만일 친한 친구를 찾는 데 실패한다면 청소년들은 외로움 때문에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할 것이며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행복이라는 관점입니다. 사람들은 안정, 애착에 대한 욕구, 같이 놀아줄 친구, 사회적 수용, 친밀감, 성적 관계를 포함한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욕구들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우리의 정서적 행복을 결정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소년기 친구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해주는데 친구와의 경험은 점차적으로 청소년의 행복 상태를 형성해 줄 것이라고 설리반은 이야기합니다. 동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판단을 따르는 건데요. 청소년 초기는 동조하는 경향이 특별히 강한 시기입니다. 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판단을 따르는 것일까? 상상 속 청중입니다.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틀려도 그에 동조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남보다 튀고 싶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상상 속의 청중을 생각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그때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따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상상 속의 청중을 극복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의 발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게 됩니다. 동조에 미치는 영향들입니다. 동조는 또한 자신감, 또래 집단의 지위, 도덕성, 자아 정체감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경우나 또래에서의 지위가 중간 정도인 경우에 동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래에서의 지위가 중간 정도인 경우가 동조하는 경향이 높은 이유는 집단에 동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덕성 수준에 있어서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중 3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동조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희망의 의사가 아니라 권위자의 요구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반응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부모입니다. 청소년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의 변화입니다. 자녀가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가족 관계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청소년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기대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 됩니다. 청소년은 아동보다 부모에 덜 의존적이고 부모의 가치나 의견에 대해 절대적인 복종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동과 부모의 관계가 주로 부모의 일방적인 지시적 관계라면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는 대화, 협상의 관계로 변화하게 됩니다. 쌍방향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는 부모의 특성과 양육 스타일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일방향적인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쌍방향적인 관계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 스타일입니다.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 스타일입니다. 부모의 양육 스타일은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부모의 양육 스타일은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와 갖게 되는 관계의 성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민주적이라고 지각한 여자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여자 청소년들보다 동성 친구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고 합니다. 바움린드라는 학자는요, 부모의 양육 스타일을 온정성의 정도와 통제, 그리고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4가지의 양육 방식, 독재적 혹은 처벌적, 허용적, 거부적, 권위 있는 혹은 민주적으로 구분했는데요. 독재적 또는 처벌적, 허용적, 거부적 또는 무시하는, 권위 있는 또는 민주적인 요 4가지는 멈춰놓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발달입니다. 자아정체감의 개념입니다. 자아정체감이라는 말은 에릭슨이 처음 사용한 말로 인간의 전 생에 걸쳐 반드시 획득해야만 하는 발달 과업임과 동시에 청소년기의 핵심적인 과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아정체감은 인간이 반드시 획득해야만 하는 과제이며 생애 교육의 내용으로 이러한 과제 또는 교육 내용을 습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시기가 청소년기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아정체감은 일반적으로 나와 무엇과는 동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나는 한국인이다. 나는 청소년이다와 같은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아정체감의 4가지 고려 요인입니다. 모모로서의 나, 두 번째 과거의 나,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 세 번째로 주체적 자아와 객관적 자아 간의 조화감, 네 번째로 나는 나다 라는 실존주의,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요 내용 또한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보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아정체감의 지위입니다. 자, 마르시아나는 학자는요, 청소년기의 정체감 형성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되겠는데요. 그는 각 발달 단계에서 긍정적 발달 과업의 획득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요소, 즉 위기와 관여를 근거로 한 정체감 형성 과정을 네 가지 지위로 구조화하였습니다. 그 네 가지 지위가 정체감 혼미, 정체감 유실, 정체감 유예, 그리고 정체감 성취가 되겠습니다. 마르시아의 정체감 형성 과정 네 가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체감 혼미, 정체감 유실, 정체감 유예, 정체감 성취. 자, 세부적인 내용은 멈추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요 개념을 제목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조 현상, 사회 문화적 조망, 생물학적 조망, 생태학적 조망, 신체 이미지, 양육 스타일, 자아정체감 지위, 청소년 일반화 격차, 청소년의 자아중심성,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오늘은 제4장 청소년 발달과 심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청소년 발달과 심리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